네, 안녕하세요. 실전 법률을 알려드리는 현변이고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처음 소송하실 때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를 오늘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소송을 할 때는 내용 증명만 받아도 멘탈이 나가버립니다. 자, 어느 날 여러분들의 평온한 일상에서 우체부 아저씨가 갑자기 웬 등기 우편물을 쓱 주고 갑니다. 이게 뭐지? 우편이 올 게 없는데? 라고 생각했다가 그 우편물을 열어보면 내용 증명이라고 크게 4글자가 적혀있죠. 내용 증명? 이게 뭐지? 어디서 들어보긴 하셨을 거예요. 내용 증명. 그 내용 안에는 언제까지 돈을 주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적혀 있을 수 있어요. 뭐 가압류하겠다, 압류하겠다, 법적인 조치하겠다, 민사소송하겠다, 형사 고소를 하겠다. 자, 이런 살벌한 법적 용어들에 절대 쫄 필요 없습니다. 변호사인 제가 이 내용 증명이 진짜로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드릴게요. 이 내용 증명은 판결문도 아니고요, 소장도 아닙니다. 그냥 비싼 우편물입니다. 이 우편물의 효력은 카카오톡이나 문자 또는 통화로 너 언제까지 돈 갚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할 거야, 이렇게 으름장을 놓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카톡으로 띡 보내고 문자로 띡 보내도 되는 것을 굳이 구태여 이 내용 증명으로 보내는 거죠. 왜요? 이 내용 증명에는요, 단 한 가지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내용 증명으로 보낸 우편물은 일단 우체국에서 그 내용 한부를 보관을 해요. 그래서 이 내용 증명을 보낸 날짜와 시간을 그 내용과 함께 우체국에서 확인을 해주기 때문에 딱 그 정도의 효력만 있는 것이 이 내용 증명입니다. 이 내용 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당장 뭐 경찰이 달려온다거나 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적인 불이익이 있다거나 하는 것 절대 없어요. 일단 안심하시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되세요. 근데 변호사님, 그럼 이게 내용 증명이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면 상대편은 굳이 구태여 돈을 들여가지고 이 내용 증명을 왜 보낸 건가요? 또 사람들은 내용 증명이라고 하면은 대단히 큰 효력이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는 건가요? 사실 여기에는 한 2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첫 번째는 기선제압이죠. 어떤 법적인 조치를 하기 전에 내가 이런 법적인 조치를 취할 거다 라고 해서 상대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용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내용 증명 받으신 분들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시고 압박을 받으시잖아요. 바로 그 압박되고 위축되는 것을 목적하는 겁니다. 그 용도예요. 이렇게 대리인을 통해서 보냈다면 뭔가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변호사 썼네? 법무법인 썼네? 심리적인 압박이 될 만한 요소들을 같이 동봉을 하기 때문에 바로 그거에 위축되고 압박되기를 기대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내가 잘 모르겠지만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으니까 일단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겠다, 굽히고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기를 바라고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 용도는요, 그러니까 호구잡기용으로 이 내용 증명을 통해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여러분들이 이 내용 증명을 받고 나서 뭔가 패닉에 빠진 상태에서 중언부언하고 할 말 못할 말 한 다음에 그 말을 통해서 뭔가 자백성 발언을 이끌어내고 그 자백성 발언을 통해서 나중에 법률적으로 유용하게 쓰기 위한 목적으로, 그러기 위해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내용 증명을 받았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내용 증명을 바로 받은 다음에 아무런 법률적인 검토나 변호사 상담조차 없이 상대편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나한테 이런 걸 보냈네, 내가 미안한데 언제까지 돈 만들어 줄게, 이렇게 자백성 발언을 중언부언하거나 오히려 상대편에게 따져 묻다가 오히려 꼬투리 잡힐 만한 내용들을 얘기하거나 이런 경우가 꼭 발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경거망동하게 되는 순간, 그 순간을 상대방을 노린 거고요. 이렇게 대응하시면 팽팽하던 이 법률적인 분쟁 상황이 상대편에게 무게추가 얹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무덤을 파는 방식의 대응은 절대 좋지가 않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딱 내용 좀 봤어요. 우편물 딱 뜯어봤어요. 언제까지 돈 안 갚으면 고소하겠다, 법률적인 조치하겠다 라고 딱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걸 읽고요, 무시하셔도 불법이 절대 아닙니다. 이 내용 증명 자체는요, 아무런 법률적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요, 그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더라도 불법이 아니에요. 이 내용 안에 언제까지 답변을 하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그 사람의 입장일 뿐이고요, 이거 답변하지 않는 것도 내 입장 중에 하나입니다. 답변하지 않는다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그 안에서 일부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있고 그 중에서 법률적으로 팩트인 것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대응할 준비를 하셔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반박 내용 증명을 보낼지 말지, 이거는 선택이고요. 만약에 여기에 답변을 하신다라는 선택을 했다면 아주 신중하게 보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내가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반박을 못하고 있네 라고 의기양양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기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다면 나도 반박하는 내용 증명을 보내고 싶어요. 심리적으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반박 내용 증명을 보내시는 것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상대편 말들에 하나하나 반박할 필요가 없고요, 가장 건조하게 그리고 가장 법률적인 팩트로 가장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아주 일말의 곁가지도 없는 그런 내용 증명으로 반박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귀하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저는 귀하에게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
이 정도로만 드라이하게 쓰시고 억지 주장하지 마시라 정도의 뉘앙스만 전달하면 돼요. 실제 나중에 민사소송 또는 형사고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아주 신중하게 문구를 다듬으시고 최소한의 정보만 남긴 상태로 내용 증명을 만들어서 반박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내용 증명을 아주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고 내용 증명을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것이, 왜냐하면 결국은 소송에서 정리가 될 거라면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감추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이 유효한 때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큰 법무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이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때는 한번 보내보시라 라고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내용 증명 자체에 대해서는 절대 쫄지 마시고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 어떤 방향으로 대응할지만 정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 소송 시작도 안 했는데 내용 증명에 멘탈 흔들리시면요, 소송 버틸 수가 없어요. 소송은 멘탈 싸움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니까 멘탈 부여잡으세요. 자, 이 의뢰인은 멘탈이 나가버렸습니다. 내가 떼인 돈은 300만 원인데 변호사 수임료는 440만 원, 550만 원이 넘는데요. 이 소송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사실 제가 변호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세상에는요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법을 조금 안다, 그런 사람들을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야같다 그렇게 느끼는 게 이 정도 금액에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어느 정도 금액이냐? 100만 원에서 한 500만 원 정도 사이, 조금 많게는 한 1000만 원 정도 금액, 이 정도 금액에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줬을 때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좀 어려워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는 게 쉽지 않겠거니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그게 맞죠. 내가 피해가 정말 5천만 원, 6천만 원이다. 그러면 차라리 변호사 선임하고 나는 마음 편하게 있을래, 변호사가 알아서 이겨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지내면 되는데 그 정도는 안 되고 한 300만 원, 400만 원, 450만원? 현실적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들여도 실질적인 이득이 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도 변호사지만 이 정도 금액이면 솔직히 실익이 없기 때문에 나홀로 소송을 하시거나 그런 것이 낫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 좀 드려요. 저도 변호사지만 내 고객이 실질적으로 이득이 있어야 되니까 이 정도 금액을 포기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 같으면 절대 포기 안 할 거예요. 제 돈 1원이라도, 1원은 좀 그렇지만 몇십만 원이라도 제 돈을 떼어 먹는다고 한다면 저는 끝까지 찾아가서 소송할 거고 압류 추심도 하고 가능하다면 고소도 할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변호사니까 그게 가능한 거고, 제가 여러분들이라면 솔직히 1000만 원 이상부터는 좀 고민을 좀 해보시고 3000만 원 이하는 소액 사건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시는 마시되 나홀로 소송으로 좀 진행을 하는 것을 고민을 좀 해보시고, 그 이상이면은 변호사 선임을 좀 가능하면 하시는 것이 낫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또 3000만 원 이하이더라도 법리가 복잡한 부동산이나 손해배상 소송, 손해 금액 정해야 되잖아요. 그런 계산이 필요한 소송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솔직히 낫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저는 끝까지 찾아가서 소송할 거고 압류 추심도 하고 가능하다면 고소도 할 거거든요. 자, 소송을 하실 때는요, 소송 비용을 미리 계산해 보시는 게 당연히 좋으세요. 소송 비용은 뭡니까? 일단 변호사 보수가 크긴 큰데 그에 앞서서 인지대 송달료라는 게 있어요. 인지대는 법원에 내는 거고요, 송달료는 우체국에서 우편을 송달을 하잖아요. 그 송달료가 들어갑니다. 인지대나 송달료는 법원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하긴 한데 좀 어려우시다면은 법률 상담을 받으실 때 내가 이 소가를 기준으로 할 때 인지대 송달료가 얼마 나와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변호사님께서 금방 계산해 주실 수도 있어요. 조금 복잡한 소송 같은 경우에는 실제 소장이 만들어지고 소장을 이제 접수시킬 때 그때 소가가 계산되기도 하고 인지대가 그때 확정이 되기도 하는데, 간단한 소송이라면은 미리 인지대 송달료가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 변호사 보수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많이 알아보고들 오시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소송 비용들은 지는 사람이 부담을 한다라고 알고는 오세요. 근데 약간 착각하시면 안 되시는 게 모든 금액이 전부 다 진 사람 부담은 아니고요. 전부 승소면은 소송 비용은 전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부담한다 이렇게 나오고요. 또 일부 승소가 되게 되면은 50%는 원고가 부담하고 50%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반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비율적으로 나눠주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결국 이 판결문에 나와 있는 소송 비용 산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이라는 것을 별도로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변호사 보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전부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모두 다 상대편한테 물릴 수 있거나 아니면 내가 졌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내 부담이 되진 않아요. 변호사 보수에 소송 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따로 있어요. 그럼 소가에 따라 가지고 2천만 원까지는 200만 원, 그 소가나 소송물에 따라 가지고 산입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가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한정된 변호사 보수 정도를 부담시킬 수 있다, 산입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세요.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서 산입되는 이제 비용들은 소가를 기준으로
산입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청구를 3천만 원 하면 그 3천만 원을 기준으로 소가가 산정이 되고 이제 소송 비용도 산정이 되는 거고요. 3억 원을 하면은 몇 배가 소송 비용으로 산입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내가 얼마나 이길 수 있는지를 미리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적당한 정도로 청구를 하는 게 소송 비용을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다, 그렇게 관념적으로 그냥 개념적으로만 이해해 주시면 되세요. 정확한 건 변호사가 계산을 해줄 테니까. 그래서 무조건 많이 청구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적정한 금액을 소가로 만들어서 청구를 해야 내가 소송 비용도 많이 돌려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패소한 놈이 무조건 소송 비용 다 무는 거야,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한데 전부는 아닐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처음 소송을 시작하실 때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멘탈이 나가버리는데요. 지급 명령해야 돼, 소송해야 돼, 이것 때문에 엄청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변호사 상담을 오십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걸 고민하고 계신 건요, 못 받은 돈, 떼인 돈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고민하는 걸 거예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뭐 지급 명령할 수 있다, 뭐 민사소송 해야 된다, 이런 거 많이 보이실 거예요. 조금 더 알아보니까 지급 명령이 싸고 빠르고 좋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급 명령이 굉장히 좀 달콤해 보입니다. 그러면서 소송과 비교해서 단점이 뭐지? 어떤 때 쓰는 거지? 이거 지급 명령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지급 명령을 신청하신 다음에 완전히 멘탈이 바사삭 부서져 버리세요. 왜요? 싸다며요. 빠르다면서요. 뭐가 문제예요?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알아보신 바와 같이 지급 명령은요, 빠를 수도 있고요, 법원에 안 갈 수도 있고요, 비용도 소송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일단 이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편이 송달을 받게 되면 상대편이 지급명령 이의 신청 기간 2주거든요. 2주 안에 이의 제기만 안 하면 바로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확정 판결문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요. 사실입니다. 실제로 간단한 소송 같은 경우에 지급명령을 잘 활용을 해서 더 싸고 더 빠르게 이 결정문을 받아볼 수가 있으니까 상당히 효과적인 제도인 건 맞아요. 근데 이런 때는요,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시간 낭비예요.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고 딱 두 가지 기준 정도만 설정 좀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상대편의 정확한 주소, 이름, 주민등록번호 알고 있느냐. 생각보다 이 송달이 좀 안 되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제대로 파악이 안 돼서 지급명령을 포기하시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만 날리고 애쓴 거 다 도루묵이 되는 거죠. 잘 모르시면요, 이때는 민사소송으로 가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급명령은 미련 없이 버리시는 게 멘탈 관리에 좋습니다. 이름만 알거나 전화번호만 알거나 계좌번호만 알거나 이런 때 민사소송으로 가능해요. 근데 지급명령으로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때는 소제기를 해서 사실조회를 통해서 상대편의 정확한 주소, 주민등록번호, 인적사항 이런 걸 알아내셔야 되는데 지급명령에서는 이런 절차들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급명령은 정확한 주소, 이름, 주민등록번호까지 정확히 아시는 경우에 진행하신 것을 추천을 좀 드려요. 자, 두 번째로 상대편이 이의제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솔직히 상대편이 나는 인정 못하겠는데 이런 상태이시면요, 지급명령 하나만 합니다. 이게 명확한 뭐 대여금이다, 용역대금이다, 그런 경우에는 지급명령으로 신청하셔도 큰 무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 경우에도 이의제기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긴 하지만 일단 지급명령 해서 일단은 편하게 절차 진행해 보신 것도 가능해요. 근데 지금 소제기하기 전부터 이거 투자금인데 이거 인정 못하겠는데 내가 이걸 왜 줘야 되지? 이런 태세를 상대편이 보이고 있다면 애초에 지급명령 하더라도 이의제기할 것이 뻔하니까 그럼 어차피 지급명령에 뭐 절차 다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뭐 수개월 지난 상태인데 거기다가 이의제기 기간까지 줘야 되고 그 이의제기 기간 다 끝날 때쯤 해가지고 이의제기해서 그때부터 소장을 다시 만들어서 소송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버린 시간이 너무 길어요. 뭐 2달, 3달 아니면 몇 달까지도 기간을 다 버려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때는 민사소송으로 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상대편이 인정을 하는데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못 갚는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이런 때는 지급명령을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바로 이런 때를 위해서 지급명령이 있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지급명령을 신청했다가 상대편이 이의신청을 해서 소송으로 가더라도 그동안에 소송비용 다 날리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처음에 그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아꼈던 그 인지대, 송달료, 그거에 차액이 있어요. 그 차액을 납부하시면서 그대로 소송으로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소송에 들어간 시간, 그거는 되돌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상대편이 이의제기를 할 상황인지 아니면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는 상황인지를 따져보신 다음에 소송으로 가실지 지급명령으로 하실지 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석은 민사소송, 가성비는 지급명령이긴 한데 선택하는데 기준이 좀 있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자, 이분들은요, 큰맘 먹고 유료 법률 상담을 받다가 멘탈이 나가버렸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민사소송을 하면서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제 정말로 법률 상담이 필요해서 변호사를 알아보거나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변호사 상담 비용이 솔직히 싼 거 아니거든요. 뭐 1시간에 11만 원에서부터 22만 원, 33만 원 그렇게 쭉쭉 올라갑니다. 물론 무료 법률 상담을 이용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사실 무료 법률 상담은 시간 낭비에 가깝고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 금전적으로 좀 여유가 없고 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방향만이라도 좀 잡고 싶을 때, 그런 때는 참고할 수 있는 수단으로 쓸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의 정말 큰 돈이 달린,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린 일에 무료 법률 상담을 이용하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무료인 건 무료인 이유가 사실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은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으니까 이 영상에서 넘어가겠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200%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감정에 너무 호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법률 상담을 받으러 오신 거지,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기 위해서 정말 10만원, 20만원 지불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놈이 너무 나쁜 놈이고요, 피해를 많이 받고요, 내가 얼마나 억울하고요, 그런 얘기 10분, 20분 많이 하셔도요, 변호사가 위로를 크게 많이 못 해줍니다. 결국 변호사는 법률적인 이야기를 듣고 법률적인 솔루션을 내는 게 직업인 사람이지 심리 상담가는 아니거든요. 상담 받으시는 분들도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결국 솔루션을 들고 가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지 마시고 일단 감정은 추스리시고, 일단 목적, 지금 상황이 어떻게 이해되고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며 지금 여러분의 선택지는 뭐다, 그 중에서도 이런저런 선택지는 이런 리스크가 있고 이런 거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고 유효한 공격 방어 수단이 될 수가 있다 라는 것을 가지고 나오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선택지가 뭐가 있는지, 법률적으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뭔지, 그 솔루션을 듣는 것까지가 법률 상담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아껴서 위로는 짧게 받으시고 법률 상담은 길게 받으세요. 또 갑자기 핸드폰만 들이밀지 마세요. 변호사님 지금 녹취 한번 들어보세요, 카톡 한번 보세요 하면서 스크롤 쭉 내리는데 진짜 뭐 200페이지, 300페이지 다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또 녹취도 한번 들으려면 10분, 20분 금방 지나가잖아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AI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간단하게 텍스트로 만들어진 녹취 파일을 일단 가져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카카오톡도 뭐 200페이지, 300페이지 다 보여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것들 몇 가지 캡처하셔가지고 이런 내용 대화가 있었네요 이렇게 보여질 수 있게 그런 내용들 위주로 요약적으로 좀 가져오시면 좋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미리 어느 정도 요약을 해서 오시면 매우 좋습니다. 자, 저는 변호사이고요, 텍스트, 서면을 보는 것에 매우 능숙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많이 하신 것보다 여러분들께서 서류, 자료, 입증자료, 아니면 요약, 경위서 이런 거를 딱 보여주실 때 저는 굉장히 사건 파악이 좀 빨라집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야 될지도 대략 머릿속에서 그려지거든요. 이런 걸 활용하셔야 되세요. 그럼 남들 뭐 30분, 40분 걸려가지고 상황 파악하는 거 5분, 10분 정도의 상황 파악 압축적으로 하고 더 많은 시간을 법률적인 솔루션을 할애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활용도가 높아지겠죠. 이때 이 경위서는 시간순, 타임라인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요. 언제 돈 빌려줬고, 언제 갚는다고 했는데 안 갚았고, 이 서류는 언제 쓰여졌고, 또 이 서류는 언제 쓰여졌고, 이런 것들을 시간 순서대로 써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또 등장인물, 여러 명일 때 등장인물의 관계들을 미리 도식화해서 가져오시면 굉장히 좋아요. 핵심 증거를 매칭까지 시켜서 가져오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24년 1월 1일날 작성된 차용증, 이 차용증은 어떤 의미이고, 또 갚겠다고 한 카톡은 언제인데 이게 이렇게 매칭이 된다, 이때 돈을 빌려주면서 어떤 용도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이 차용증과 연결이 되고 이 이체 내역과 연결이 된다, 묶음을 할 수 있게 핵심 증거 자료들을 모아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정리된 A4 용지 한 장이 여러분들의 10만원짜리 상담을 20만원, 30만원, 50만원짜리 상담으로 탈바꿈 시켜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법률 상담이 끝나갈 때요, 여러분들이 변호사에게 꼭 물어보셨으면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반드시 물어봐야 되는 거, 보수적인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를 반드시 물어보셔야 돼요. 승소 확률이 몇 퍼센트 됩니까? 반대로 내 패소 확률이 얼마 됩니까? 보수적으로 봤을 때 저희의 약점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정적인 이야기, 보수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의 법률적인 리스크는 뭡니까? 승소 확률, 패소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이거를 꼭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 비용 당연히 물어봐야죠. 계약서를 보지 못하더라도 이 소송이 끝까지 가게 되었을 때 성공보수를 포함해서, 부대 비용을 포함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까? 이걸 꼭 물어보시는 게 좋으세요. 꼭 처음에 설명받은 선임료가 비싸다고 해서 총 보수가 뭐 비싸지 않을 수도 있고요. 처음에 설명받은 착수금이 작다고 해가지고 전체 소송 비용이
꼭 작지만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대 비용이나 출장료 이런 것들을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이제 해야 될 거 뭡니까? 제가 앞으로 지금 꼭 해야 되는 게 뭐가 있죠? 이거 꼭 물어보세요. 액션의 방향을 꼭 받아보시길 바라요. 문자라도 보내야 됩니까? 내용 증명이라도 보내야 됩니까? 아니면 언제 어떤 거 확인하고 다시 상담을 받으러 와야 될까요? 이런 것들 꼭 물어보세요. 만약 증거 수집을 한다면 어떤 걸 수집을 해야 될까요? 이런 것까지 물어봐 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좋은 상담을 만들어가는 티키타카가 되는 것이고요. 변호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나는 이런 걸 같이 물어봐야 되겠다. 티키타카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소송을 조금 더 안전하고 깊게 좀 준비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승소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여러분이 문을 나가시면서 그냥 위로 이런 것만이 아니라 명확한 다음 스텝, 명확한 방향성, 명확한 소송 계획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정말로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준비된 의뢰인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상담도 조금 더 깊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변호사로서 상담을 할 때 이런 의뢰인의 경우가 가장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특히 이런 의뢰인들은요, 이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변호사 상담을 받아본 후에 내가 소송 못하는구나 이걸 깨닫고 멘탈이 완전히 나가버립니다. 자, 이 의뢰인은요, 차용증도 있었고요, 돈을 보낸 이체 내역도 있었고요, 당사자 간의 대화 내역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만약 소송을 제기한다면 별로 어렵지 않게 이 소송을 승소할 수 있는 의뢰인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상담을 진행하다가 저는 이 의뢰인분에게 이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다, 소를 제기하더라도 패소하실 수밖에 없으니까 하지 않으시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의뢰인분은 완전히 멘탈이 나가버리셨죠. 바로 소멸시효라는 것 때문입니다. 이런 건 진짜 억울함을 넘어서 뼈아프다, 좌절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누가 봐도 100% 이기는 게임인데 다만 늦게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돈을 못 받는데요. 그것도 영원히. 자, 우리 법에는요, 정말 좀 잔인한 법원이 하나 있어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이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 너무 유명한 말인데 잠자다가 시효를 놓쳐버리면 더 이상은 채권을 청구할 수가 없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게요, 주로 소멸시효를 놓치시는 분들이 착하신 분들이에요. 10년지기 20년지기 친구한테 돈 빌려준 다음에 주겠다 그런 말 믿고 그러면 대여금 채권 10년이거든요 10년이 지나버려서 이제 더 이상 청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정말 착한 사람인데 기다리다가 더 이상 청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진짜 기다려준 게 죄인가요? 죄는 아니지만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 기본적으로 법에서는요, 시간은 채무자의 편일 수도 있어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채무를 나중에 입증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여러분은 배려로 그 돈을 받지 않고 기다렸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채무자가 어떤 발뺌을 할지 모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정말 단 하루 차이로 청구할 수 있고 없고가 갈리게 됩니다. 그게 소멸시효예요. 그리고 정말 많이 착각하시는 게 소멸시효 기간은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채권이 어떤 성질을 갖느냐에 따라 가지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어요. 가장 많은 금전거래, 대여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맞습니다. 그런데 상행이 내가 상인이고 상대편도 상인이고 내가 상거래상 돈을 빌려준 거다. 그러면 5년으로 확 줄어버립니다. 또 물품대금, 용역대금 이런 거는 3년입니다. 생각보다 짧거든요. 또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도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라서 가능한 3년 안에 청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식당 외상값 이런 것들, 술값, 숙박비 이런 거는 1년밖에 안 됩니다. 1년이면 굉장히 짧거든요. 그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도가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돈에 그 이름표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내 거는 빌려준 돈이지 받을 돈이지 라고만 생각하다가 알고 보니까 용역대금이다, 외상값이다, 시효가 확 줄어버리니까 이미 받지 못하는 돈이 돼버렸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정말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게요, 그 사람한테 돈 달라고 내가 독촉을 했어요. 내가 독촉을 했으니까 소멸시효 중단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가 있어요. 대부분 틀린 경우가 많죠. 카톡으로 돈 갚으라고 했다, 내용 증명 보냈다 이런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멈춘다고 보기 좀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고요. 멈추더라도 완전히 중단되는 게 아니라 6개월 정도 시간만 벌어준다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세요. 예를 들어서 내용 증명을 보냈을 때 6개월 안에 뭔가 소송이나 더 압류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가 있지만 그 안에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면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가장 확실한 거는 소송이나 가압류를 하는 거죠. 법원에 서류가 접수되는 순간, 그 순간부터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아니잖아요. 내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입니다. 그때부터 소멸시효의 시계는 멈춰요. 또 아니면 지불각서나 공증을 새로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채무 승인의 실질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 날부터 새롭게 심효가 카운트다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받을 돈이 있다면요, 일단 뭐 차용증이든 이체한 내역이든 확인하셔가지고 기간부터 반드시 따져 보셔야 되세요. 변호사들도 상담할 때 날짜부터 먼저 봅니다. 그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놓치지 마세요.